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오늘은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이 겪었던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때는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골동품 수집을 마니아 수준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거실 하나, 방 3개짜리 집이었는데 제 방 하나만 온전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온 방에는 골동품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각종 출처를 알 수 없는 도자기 같은 것부터 자연이나 동물이 새겨진 것 같은 수석까지, 하여간 동묘나 고미술상가 아니면 시골 장터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좀 골동품스러운 거 있으면은 다 그렇게 가져오세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아버지 친구분께서 시골 깊숙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전원주택이 완성이 돼서 이제 들어가서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집들이차 그 집에 한번 다녀오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녀오시는 길에 집에 또 이상한 구닥다리 골동품을 하나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건 옛날 오래된 시골집에서나 볼 수 있는 창호지 발린 문이었습니다. 그게 작품으로 만들어진 건지 뭔지 나무 프레임은 딱 봐도 엄청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에 발린 창호지는 물론 연식은 느껴졌지만 그 프레임에 비하면 그렇게 낡아 보이지도 않았고 구멍도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작품인지 뭔지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건 그 문의 창호지 위로 알 수 없는 한자와 그림 같은 것들이 막 날림체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엄마는 익숙하다는 듯이 아버지를 구박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아, 뭘 또 이런 걸 가져왔어? 어디서 났어?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시골에 친구가 새로 지은 집에 다녀오시는 길에 운전을 하는 길목에 누가 봐도 주인이 없어 보이는 폐가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런데 담벼락도 반 이상은 거의 다 무너져 있고 집도 엄청 낡고 마당에는 풀도 잔뜩 자라 있는데 유독 그 문만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간신히 매달려 있는 그 문을 떼서 가지고 오신 거래요. 골동품 같은 그런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요. 아버지는 그걸 거실 한편에 그림 작품 놔두듯이 뒷배경처럼 놔뒀는데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잘 때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잤는데 부모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깊은 새벽에 거실에서 자꾸 뭔가 덜그럭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쇳소리나 유리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곤 잠결에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 하니 이 소리가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안방에서 나오고 있는 엄마랑 마주친 거예요. 방금 그 소리 너가 낸 거니? 아니, 나도 소리 때문에 잠 깨서 뭔가 하고 나와본 거야. 하지만 저희가 거실로 나오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가 뚝 멈췄고 그날 밤은 다시 소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한 일은 다음 날에도 또 벌어집니다. 그날은 제가 학교가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는 날이라 집에 돌아오니까 10시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조금 규모가 있는 슈퍼마켓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감을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꽤 늦은 시간에 들어오세요.
근데 제가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랫집 아저씨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저기 학생, 대낮에 뭘 하길래 집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쿵쿵 뛰는 거야?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하루 종일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오랜만에 집에서 쉬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대낮에 진짜 쉴 새 없이 계속 쿵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참고 벼르고 있다가 조금 전에 밤에도 또 쿵쿵쿵 소리가 나길래 밤에는 자야 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올라오신 거래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 저 학교랑 학원 갔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기 코비마트 아시죠? 거기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아저씨께서는 의아해 하시면서 분명히 머리 위에서 났는데 하고는 그럼 이 소리가 어디서 울린 거야? 하더니 곧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12시쯤에 부모님이 귀가를 하셨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다른 집에서 쿵쿵거린 걸 착각한 거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단이 났습니다. 저는 자다가 꿈을 하나 꾸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방에 제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는 웬 나이든 할머니가 앉아 있었는데요. 땅만 보고 앉아 계시던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보며 눈을 치켜 뜨시더니 문! 저한테 다짜고짜 문!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소름 돋았어요. 게다가 그 장면과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놀라가지고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정말 대박인 건요. 그 똑같은 꿈을 그날 밤 엄마 아빠도 꾸신 거예요. 물론 그때 나이가 18뿐이 안 됐지만 살면서 꿈 때문에 그렇게 소름 돋았던 건 처음이라 좀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엄마 아빠도 그 타이밍에 거실로 나오고 있었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저희 셋이 같은 꿈을 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곤 너무 당연하게도 아버지가 가져온 그 문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식은땀을 잔뜩 흘리시는 게 지금까지 골동품 수집하면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하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불길함을 느낀 아버지는 그 문을 우선 집 앞 복도에다 내다 놓고서는 그 늦은 밤에 그 친구분께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곤 친구분께 너네 집에서 차 끌고 어디 방향으로 나오다 보면 폐가가 하나 있는데 너 혹시 그거 아냐고, 모르겠으면 내일 날 밝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 집 무슨 집이냐고 좀 물어봐 줄 수 있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번 주 주말에 너네 집에 한 번 더 가겠다. 그때 가서 다 설명하겠다. 이러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 됐을 때 제가 학원에 있을 시간에 아버지 친구분한테 전화가 왔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주말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날 바로 먼 시골까지 문을 가지고 내려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문을 떼온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었대요. 그날 아버지 친구분께서 몇 없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 집이 무슨 집이냐고 막 여쭤봤대요. 처음에는 그냥 빈집이다, 뭘 그렇게 궁금해하냐 이렇게 쉬쉬하시다가 아버지 친구분께서 좀 수상히 여기셔서 그럼
내가 저기 정리하고 창고처럼 좀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어르신들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집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오래전에 그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사는 것도 여느 시골 마을 집처럼 평범하게 살았었대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는지 저 집에는 돈뭉치를 쟁여놓고 산다는 그런 소문이 났대요. 그냥 소문으로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한밤중에 괴한이 할머니 집을 몰래 털려다가 그만 할머니한테 걸려버리곤 놀란 마음에 할머니를 그만 죽였대요. 게다가 그 집에는 막상 돈이라곤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 할머니의 혼령이 집을 지키려는 건지 그 집 근처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혼령을 목격하고 혼비백산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읍내에서 용한 무당을 모셔왔고 굿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이 너무 강해서인지 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대요. 그런 이유로 마지못해서 그 방의 영을 묶어두기라도 하겠다며 해놓았던 게 바로 그 문에다가 부적처럼 한문과 그림 등을 날려 그렸던 일종의 봉인 같은 거였어요.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아버지 눈에는 작품성 있는 골동품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그 문마저 빼앗긴 할머니는 얼마나 화가 났겠냐면서 바로 문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던 거예요. 다행히도 그 문을 놓고 온 뒤로는 쿵쿵 소리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문을 가져오시고 불과 2, 3일 동안 이 모든 일을 다 겪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갓 복학했을 때 일인데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했을 땐 24살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 남자애들 대부분이 그렇듯 저도 그때 굉장히 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살 순 없는 노릇이었고 군대 전역한 게 무슨 대수라고 저는 아버지한테 군대 전역 선물로 중고차라도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차가 필요할 일이 뭐가 있냐면서 제 말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군대에 가면 철이 들어도 나오면 똑같아진단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집요하게 아버지에게 쫄랐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아버지께서 타시던 차량이 YF 소나타였는데 그렇게 차가 가지고 싶으면 이거 주말에는 이거 해라 하시면서 아버지가 남은 차키를 하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밑으로 제 이름도 보험을 등록해놓고 주말에는 제 것처럼 아주 신나게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일 동안 주행하는 주행 거리보다 제가 주말 이틀 동안 주행하는 거리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여기저기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이른 저녁부터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 로망 중에 하나였던 비 오는 날의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어서 차키를 챙겨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곤 운전석에 앉아서 지도 어플을 보면서 어디로 드라이브를 갈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가기로 한 곳은 을왕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분위기 좋은 음악을 세팅해놓고 비 오는 날의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저는 운전을 해서 을왕리까지 향했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을 땐 저랑 같은 생각을 한 커플들이 많았는지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개구이집이나 횟집에 사람이 북적북적했어요. 저는 혼자서 술을 마실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바닷가 근처를 좀 구경하다가 다시 차로 돌아와서
시트를 뒤로 젖히고 잠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곤 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감상하면서 아, 진짜 내 차가 있으면 좋겠다. 또 여자친구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스르르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4, 50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슬슬 집에 돌아갈까 생각을 하고선 마지막으로 근처 한 바퀴만 돌고 서울로 향해야지 하고는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해수욕장 인근 동네를 돌다가 왕복 1차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 그 왕복 1차로에 제가 가던 방향의 우측으로 인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 인도변에서 웬 여자가 손을 흔들며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대시보드 너머로 자세히 봤는데 그 여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팔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옆으로 차를 대고 보조석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보조석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 창밖을 보는데 저 진짜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비에 젖은 여자가 막 사이코처럼 웃으면서 나 좀 인천까지 데려다줘요. 응? 문에 딱 붙어서 이러는데 와, 진짜 그 표정과 말투가 너무 소름 끼쳐서 저는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떴습니다. 한동안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아니, 그 비를 쫄딱 맞고 해맑다 못해 좀 기괴할 정도로 막 그러는데 전혀 차에 태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보통이라면 그런 경우에 아, 정말 죄송한데 어디까지만 데려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무튼 그 밤중에 너무 진정이 안 돼서 앞만 보고 멍하니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종대교로 가는 한 방조제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제 멀리서 차가 한 대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상향등을 켜고 오는 바람에 막 눈이 부셔가지고 짜증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룸미러를 통해서 들어오던 상향등 빛이 가려지는 느낌이 나서 거울을 올려다보고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쇼크를 먹었습니다. 잔뜩 인상을 쓴 그 여자가 뒤쪽 창문에 딱 붙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그때서야 내가 봤던 게 귀신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미친 듯이 악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운전하는 동안 그게 아직도 있나 없나 룸미러를 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밝은 시내 쪽까지 빠져나왔을 때 신호등에 신호대기 걸렸을 때 살짝 올려다 봤는데 다행히 그때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여차저차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도착을 했는데 뭔가 차 어딘가에 매달려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내리는 것도 좀 망설였습니다. 어릴 때 TV에서 무서운 거 나오면 불 끄고 이불로 막 후다닥 도망오잖아요.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저는 차를 대놓고 바로 후다닥 집으로 도망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씻지도 않고 뭔가 맥이 풀린 듯 누워있다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얼마나 오래 잤는지 점심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는 밤중에 도대체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길래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세상 모르게 자냐 이러시면서 차려진 밥 얼른 먹어라 다같이 코스트코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차려진 점심을 뭐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때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저 셋은 코스트코를 가기 위해서 다같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는 길에 어제 일이 떠올랐는데 이게 너무 소름 돋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래도 부모님도 있고 날도 밝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로 향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아빠는 이제 전용 기사 있으니까 운전 안 해도 되지? 하시면서 보조석에 앉으셨고 저는 당연히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가 뒷좌석으로 들어가 앉게 되었는데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에 저는 어젯밤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코비야, 뒷좌석에 이게 다 뭐니? 어제 누구 태웠니? 어? 무슨 말이야 그게? 이거 봐. 시트에 물이 축축하게 다 젖어 있잖아.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뒷좌석 창문을 열었던 적은 맹세컨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트렁크에서 세차 타올을 꺼내다 물기를 닦긴 했지만 왠지 어제 제가 봤던 그것이 제가 운전하는 동안 계속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여자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 혹시 제 차에 타고 있다가 자기가 말한 목적지인 인천에서 내려서 갔을까요? 아무튼 100번 양보해서 제가 헛것을 봤다 쳐도 시트에 묻어있던 그 물기는 지금까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한테 말하려고 하면 눈에 계속 검은색 그림자 같은 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저를 쳐다보는 기분이 들어서 어디 가서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친구들은 이걸 저주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이고 친구를 잃은 슬프고 무서운 경험담입니다. 10년 전 여름쯤에 경기도 시흥역 인근에 있는 꼼장어집에서 저와 친구 A, B, C, D 5명이서 술 한잔에 꼼장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친구 A, B, C, D를 잘 기억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때쯤에 친구 A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우리 여기 근처 흉가나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저는 괜히 그런 데 갔다가 부정 탄다고 가지 말자고 반대했습니다. 무서운 것보다도 찝찝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데 가는 거 아니라고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친구 A는 야, 이 새끼 쫄았네 쫄았어 이러면서 놀리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막 놀리면서 한마디씩 거들길래 저는 야, 간다 가 대신 튀는 새끼 없기 이러면서 남자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결정이 저희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A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흉가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A를 따라서 택시를 타기 위해서 도로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 D가 집에서 전화가 와서 가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나머지 친구들은 쟤는 진짜 쫄았다 막 이렇게 놀리다가 택시가 와서 D를 빼고 나머지 4명만 택시를 타고 흉가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친구 D는 흉가에 가지 않았고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이후로 친구 D와 저희들은 좀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택시를 탔고 친구 A는 기사 아저씨께 목적지를 말씀드렸더니 그 기사 아저씨께서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친구 A는 흉가인 거 알아요. 그냥 잠깐 보고만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기사 아저씨께서 학생들 그냥 아까 탔던 곳에 다시 내려다 줄게. 그런 곳 가지 마. 위험해. 그치만 저희는 저희들끼리 내뱉은 말도 있고 그냥 구경만 하고 바로 돌아올 거니까 근처에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택시기사님은 석연찮은 표정으로 저희를 흉가 근처에서 내려주셨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렇게 저희들은 흉가 입구 앞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친구 A는 저희한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얘기해줬어요. 첫째, 떨어지지 말고 계속 같이 다닐 것. 둘째, 절대 아무것도 건들지 말 것. 그리고 셋째, 소리 지르거나 소란 피우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하고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흉가는 2층짜리 주택이었고 민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흉가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1층과 2층을 차례대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1층에 있는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책상 위에 여성들이 보석 담아두는 보석함 같은 그런 작은 상자를 보았고, 제가 그 상자를 봤을 때 이게 정말 너무 예뻐 보였어요. 유럽에서 만든 것처럼 디자인도 너무 예뻤고 흉가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새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이 되더라고요. 저거 그냥 집에 가져갈까? 되게 값어치 있어 보이는데. 근데 A가 아무것도 만지지 말랬는데?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친구 A가 제 등을 빡 하고 때리더니, 야, 너 뭐해? 정신 차려 임마. 아니 근데 여기 맞은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 미친놈아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야, 너 뭐하고 있는데? 이러길래 나 이거 상자 집에 가져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 A가 상자는 무슨 상자? 야, 다시 봐봐. 저거 뭔지. 그때 저는 상자가 있던 책상 위를 다시 바라봤는데 거기에는 쓰레기 더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곤 제가 어이없어하며 멍하니 서 있자, 야, 너 멍청하게 눈 풀리기 시작하길래 등 때린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한 A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은 위험할 것 같다면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무서움에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일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저희가 흉가를 다녀오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친구 A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야, 비상이야. 꼼장어집으로 다들 모여. 야, 술 처먹고 싶으면 술 먹고 싶다고 말해. 급한 척 하지 말고. 아, 그런 거 아니고 일단 다들 모여봐.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저와 친구들은 다 같이 꼼장어집으로 모였는데요. 저희가 꼼장어집에 갔을 땐 A가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A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다가 저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지금 C랑 연락되는 사람. 남자들은 보통 연락 같은 거 자주 하지 않으니까 며칠 정도는 연락이 없어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바쁜 일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C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5통, 6통을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 A가 안 받지? 내가 오늘 꿈을 하나 꿨는데 그게 너무 이상해서 C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얘가 안 받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꿈에 우리가 갔던 흉가 마당에 그림자 같은 검은 귀신이 걔 머리를 붙잡고 질질 끌고 마당을 돌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장 친구 C의 집으로 가보자고 말한 뒤에 택시를 잡아 타고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친구 C는 자취를 하고 있었고 집은 2층이었습니다. 친구 C의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할 때쯤 밖에서 창문을 올려다봤는데 약간 무섭기도 하고 무거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당시 저희 친구들끼리는
서로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다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친구 C의 집 앞에 도착을 했고 가장 먼저 A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비명을 악 하고 지르더니 신발장 거기서 바로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따라가던 저희들도 화들짝 놀랬고 친구 B는 A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고 저는 방이 어두웠기 때문에 불을 켜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에 불을 켜려고 하자 검은색 실루엣 같은 게 갑자기 방구석으로 후다닥 도망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켜졌을 땐 친구 C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친구 B는 기절한 A를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C한테 달려가서 너 괜찮냐고 어깨를 흔들면서 얼굴을 보게 됐는데 얘가 눈은 멍해 있었고 며칠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한 것처럼 입술은 하얗게 각질 같은 게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크서클도 아주 심한 상태였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뭔가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그래? 괜찮아? 하고 몸을 흔들었더니 그대로 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수습이 안 돼서 저랑 친구 B는 구급차를 불러서 얘네들을 응급실로 후송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친구 C는 링게를 꽂았는데 아마 영양실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행히도 A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A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다가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자기가 기절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C의 집에 도착을 할 때쯤에 창문을 올려다봤는데 거기서 검은 연기 같은 게 보여서 아, 이게 심각한 상황 같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자기가 가장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던 거래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친구 방에 꿈에서 봤던 그 귀신이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막 이렇게 쥐 흔들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기절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랑 친구 A, B는 우리가 흉가에서 뭐 잘못한 거 있었나? 우리 뭐 소란 피운 것도 없고 물건 같은 거 들인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계시던 어떤 나이 많은 아주머니께서 학생들 무당집 가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당이 귀신을 보고 그냥 점 보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A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다가 한 무당집을 찾았고 저랑 친구 A, B는 그 무당집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그때 시간이 한 9시, 10시쯤이었습니다. 무당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시간이라 상담 같은 거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무당분께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지금 겪고 있는 걸 다 말해보래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흉가를 다녀온 게 뭔가 문제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무당분께서 너네 뭐 들고 왔구만. 그거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셋은 당연히 가져온 물건도 만진 물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무당분께서는 아니 너네 뭐 가져왔어 뭐 이러시면서 그 친구 C한테 응급실에 있는 친구 C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흰 친구한테 다녀오겠다고 하고 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C가 눈을 떴습니다. 저희는 C에게 무슨 일이냐, 괜찮냐고 물었지만 한동안 말없이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을 때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너 혹시 흉가 갔을 때 뭐 집어서 들고 나온 거 있어? 하고 물었더니 C가 천천히
입을 떼더라고요. 너가 봤다던 그 상자 나도 봤어. 너무 가지고 싶어서 흉가 다녀온 그날 각자 집으로 헤어질 때 다시 택시를 타고 와서 그거 챙겨왔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너 지금 그거 어디다 놔뒀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방 옷장 열면 거기 가운데 놔뒀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C만 놔두고 나머지 저희 친구들은 곧장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착해서 옷장 문을 열었을 땐 그 흉가에서 가져온 것 같은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무당한테 가져가려고 했지만 서로 다들 좀 두려운 마음에 선뜻 만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고무장갑 끼면 전기 안 통하는데 너 끼고 만지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목장갑으로 집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거 저희가 지금 만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 무당분을 여기로 모셔오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 저희는 다시 그 무당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당분께 상황 설명을 했더니 흔쾌히 친구 집으로 가자고 하셨고 저희 무당분과 다 같이 친구 집으로 갔을 땐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었는데 그 옷장 안에 있던 그 쓰레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 제가 홀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무당분께서 너희가 만지지 않았다는 건 흔적으로 알 수 있다. 여기 있었던 것도 알 수 있고 악한 놈이 있었던 것도 다 보이고 다행인 건 그 악한 놈이 너희를 만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그 상자 가져온 친구 찾지 않으면 걔 죽을 거라고, 걔 찾자마자 당장 나한테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 무당분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서둘러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에 친구 C는 없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친구가 갈 만한 곳을 다 쫓아다니며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시 그 흉가에까지 갔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무당분께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그 무당분께서 그 친구 녀석이 아마 상자를 가지고 도망갔을 것이다. 악한 놈에게 단단히 홀려서 자기 의지가 아니었을 것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고 결국 친구 C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구 C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려봤지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 친구 A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C가 죽었다고요. 그렇게 C의 장례를 치른 뒤에 A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찾았냐고요. 꿈에 그 검은 머리 귀신이 C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빙글빙글 돌더니 그 흉가로 다시 끌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C의 집으로 다시 가봤는데 얘가 목을 맸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정확히 1년 뒤 친구 A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건 저와 친구 B뿐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도요. 오늘은 저희 아버지가 겪으셨던 기이한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중고가전을 판매하고 계시지만 그 이전까지는 개인 택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실 때 겪은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랑 제 동생은 연년생으로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 5년 뒤면 저희 남매가 둘 다 동시에 대학을 다니고 있겠죠? 그런 이유로 저희 아버지께서 부담이 엄청 크셨나 봅니다. 주로 서울 경기권으로 많이 다니셨는데 손님 태우려고 정말 밤낮 없이 운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밤낮 없이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많이 고단하셨나 봐요. 평소 같았으면 심야에는 할증 요금이 붙으니까 술집이나 번화가 같은 데 돌아다니시다가 방향 맞는 손님 태워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고 하셨는데요. 그날따라 너무 졸음이 쏟아지는 바람에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신촌에 있는 어느 한 공원이었는데 한적하니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 공원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잠깐 눈을 붙이셨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막 눈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채 약간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누군가가 굉장히 다급하게 운전석 창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거의 부서질 것처럼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데 화들짝 놀라서 창밖을 보니까 웬 여자가 반쯤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막 창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란 아버지가 이 여자가 미쳤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아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묻자 그 여자가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병원으로 좀 빨리 가주세요.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프다면서 막 펑펑 울면서 사정사정을 하길래 잠이 다 달아난 아버지는 일단 타라고 하고 인근에서 가장 크고 가까운 병원이었던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펑펑 울면서 태워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운전일하면서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하셨고 이게 긴급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진짜 앞만 보고 막 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할증 시간대라서 오후만큼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무시할 수 있는 신호는 다 무시하면서 병원까지 향했대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잠에서 막 깬 데다가 정신없이 울어대면서 탄 여자분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병원 앞에 거의 도착을 해갈 때쯤에 슬슬 아버지도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하셨대요. 이거 상황이 급해 보이는데 내릴 때 돈을 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병원에 먼저 들여보냈다가 나중에 돈을 받을지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어느샌가 펑펑 울던 그 여자가 울음을 그쳤는지 뒷좌석이 조용하길래 아버지께서 룸미러를 천천히 올려다봤는데 글쎄 그 여자가 없더랍니다. 너무 놀란 아버지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싶어서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봤는데 영 아픈 것이 꿈은 아니었답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가 귀신을 태웠다던지 TV에 나왔던 유명한 괴담 중에 택시비 가질러 들어간다던 여성이 나오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영정사진이 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보기만 했지 아버지가 실제로 겪을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이게 너무 기이하면서도 흔치 않은 경험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던 게 분명히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사식당이나 운전사분들 차 세워놓고 쉬는 데 가셔가지고 만나는 기사들마다 그때의 그 기이한 경험담을 이야기해줬대요. 이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이하고 무서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럼 되돌아오는 반응이 자네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다 아니면 내 아는 사람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뭐 이 정도의 반응으로 되돌아오더래요. 그러다 한 번은 인사차 알게 된 기사님 중에 집이 신촌인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늘 마지막 손님은 이대, 신촌, 홍대 뭐 이쪽 방향 손님들을 태워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아버지께서 그 일을 신촌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그 아저씨한테도 막 신나가지고 그때의 일을 막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도? 나도 그 여자 태운 적 있는데? 이러시더랍니다. 그런데 울면서 태워달라던 상황이며 아이가 아프다는 거며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사라진 거며 이 모든 상황이 다 똑같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랍니다. 근데 자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건 못 봤지?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아프다며 태워달라고 울며불며 하던 그 여자.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의 품, 손, 그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 있으니까 그 아저씨께서 연이어 말씀하시길, 나도 그 여자 태울 때 너무 혼을 빼놓을 듯 울면서 타길래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근데 아이가 아프다는 여자가 품에도 옆에도 아이가 없는 거야. 애가 우는 소리도 없고. 그래서 아이는 어딨냐고 물어보려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새 사라져 있더라고.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를 일이지만 아버지께서는 평생 그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길, 지금도 모른다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여자를 태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여자에 대한 사연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 이야기는 제가 2006년도에 겪은 일로 벌써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중국집에서 배달 알바를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요즘에야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배달 대행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중국집에서는 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알바를 고용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중국집 배달 일이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직업은 아니었지만 시티백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그 일은 비정규직 치곤 나름대로 돈을 짭짤하게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아무튼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이 동네 저 동네 하루에 수십 군데씩이라도 배달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철가방에 음식을 담아서 손님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현관에 음식을 내려줬어요.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집들은 현관이랑 거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다 보였고 그리고 그 집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느껴졌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배달 일을 열심히 하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어느 한 연립에서 배달이 들어와서 짜장면 3그릇, 탕수육, 그리고 서비스 군만두를 챙겨가지고 배달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배달지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이내 밝은 목소리의 여성분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곤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하나하나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성분들 중에는 가끔 그 배달원들이 거실 쪽 이렇게 시선 가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땅만 보고 음식을 내려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제 주변 시야라든지 느껴지는 인기척이 분명히 음식은 3, 4인분을 시켰는데 이 여성분 말고는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자 먹든 누가 같이 와서든 먹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중국집들도 대부분 배달 갈 때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가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배달 갔던 집에 다시 들려서 그릇을 회수해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군데 더 배달을 갔다가 그릇을 회수하러 그 집에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다 먹은 짜장면 그릇 하나랑 아예 뜯지도 않은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뭐야, 먹지도 않을 거 왜 시킨 거야? 아깝게 시리. 하여간 저는 그 그릇들과 음식들을 수거해서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달 나갔던 음식 말고 홀에서 먹은 음식 중에 탕수육 같은 거 깨끗하게 남으면 사장님이 다시 튀기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탕수육이랑 짜장면 그대로 남은 걸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탕수육은 완전 새 거라고 다시 튀긴다고 가져가셨고, 퉁퉁 불어있는 짜장면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 처리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배달 일을 하면서 희한한 진상들 많이 만났는데, 숙박업소에 배달을 갔더니 일부러 배달원 당황시키려고 나체로 나오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그릇 수거하러 갔더니 그릇에 토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별의별 꼴을 다 보다 보니까 음식을 그대로 안 먹고 내다 놓은 거는 그닥 인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뒤였나? 배달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 출발할 때까지는 인지를 못했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여자분께서 문을 열어줄 때 아, 그 집이구나 하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식을 내려줄 때도 인기척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의식적으로 거실 쪽을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굳이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 하고 캐물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음식만 내려주고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그릇을 회수하러 그 집에 다시 갔을 때 진짜 희한하다고 느꼈어요. 저번처럼 짜장면 그릇 하나만 비워져 있고 나머지 음식들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길래 그때부턴 이 집 이상하다 하고 인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지나서 배달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주소를 확인하고 나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이거 주문 거기서 온 거예요. 음식 다 버리는 집.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주방에다가 짜장 셋, 탕수육 중짜 하나, 군만두는 하지마 이러시면서 어차피 다 버리는 집이니까 서비스 군만두를 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챙겨서 배달을 나갔고, 초인종을 누르자 이전처럼 그 여성분 혼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곤 저는 음식을 차례차례 내려드리고 돈을 받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여성분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군만두가 없네요. 엥? 저는 좀 당황해가지고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가게에 지금 군만두가 다 떨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좀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아빠 군만두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소름이 끼쳤던 저는 다음에 꼭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고 서둘러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군만두는 매번 손도 안 대고 내놔놓고서는 애아빠가 좋아한다는 건 무슨 넌센스야. 그리고 그날도 그릇을 회수할 때는 음식이 다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배달지 주소를 확인하는데 그 연립이라 그 여자네 집인가? 하고 보니까 옆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음식을 담고 배달을 출발했는데요. 배달을 갔던 그 옆집에는 한 60대쯤으로 보이는 부부가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면 좀 그랬을 텐데 점잖은 중년 부부라 음식을 내려주면서 저는 물었어요. 제가 요 옆집에도 배달을 몇 번 갔는데 매번 음식을 먹지도 않고 내놓는다. 혹시 이 집 뭐 하는 집이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께서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각, 그냥 모른 척해. 저 집 안사람만 남고 바깥 양반이랑 처자식이 사고로 한 번에 다 죽었어.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딱하기도 했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소름이 먼저 돋더라고요. 그럼 애아빠가 군만두를 좋아한다고 했던 건?
그리고 그 후에 그 집으로 한 번 더 배달을 간 적이 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음식만 내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제가 배달 중에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잠깐 배달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몸이 충분히 낫고 한 석 달 정도만 더 하고 그만둘 요량으로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다시금 배달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다시 배달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배달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주소가 낯이 익은 게 딱 그 연립인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호수는 그 옆집 노부부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보니 다시 배달을 시작하고 근 2달 정도는 그 여자의 집에서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아무튼 전 그 중년 부부의 집으로 배달을 갔고 음식을 내려주면서 자연스럽게 한마디 물었어요. 옆집은 이사 갔나 봐요. 요즘 뜸하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에휴, 세상 참. 그 여자 죽었어. 벌써 1달도 더 됐지? 스스로 목을 맸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귀신 이야기 같은 거 좋아해서 코비의 TV 같은 것도 듣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때만큼의 소름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1달 정도 더 배달을 하다가 저는 일을 그만뒀고요. 이 일은 제 인생 통틀어 가장 소름 돋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충청도에 있는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는데요. 그 마을에는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 위에 있는 저수지는 물이 유난히 검고 푸르며 그 마을이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곳은 낚시로 고기를 잡기도 하지만 주로 농사에 쓸 물을 대는 곳으로 여느 시골에나 다 있음직한 그런 저수지였어요. 하지만 다른 마을에 있는 저수지랑은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저수지 지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가성을 가진 아저씨여서 다들 김서방, 김서방 하며 부르던 게 기억이 난다고 하네요. 훔쳐갈 것도 없는 저수지를 왜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 이상할 법도 한데요. 그 저수지는 사람이 꼭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마을에 언제부터 저수지 지기가 있었는지는 모른답니다. 저수지 지키는 일을 맡은 이는 1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수지만 지키고 있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먹을 거며 입을 것이며 돌아가면서 그렇게 챙겨주는 것이 일종의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기억하는 김서방은 마을에 작고 남루하지만 살림집도 있었고 처자식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수지지기 김서방은 거의 대부분을 그 저수지 초입에 마련된 작은 움막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대요. 그런데 자기 생일날에도 저수지를 지키며 거기서 자던 김서방이 꼭 마을로 내려와서 자는 날이 있었답니다. 그런 날은 움막에 들어와 자려고 누우면 밖에서 김서방, 김서방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처음엔 밖으로도 나가봤지만 어둠 속엔 역시나 아무도 없었고 또 잠이 들까 말까 할 때쯤 김서방, 김서방 나왔어. 좀 나와봐 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는 완전히 밤잠을 설쳐버리고 다음 날이 돼서 대낮에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얼마나 미칠 노릇이었겠어요. 하지만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꼭 얼마 안 가서 어디서 어떻게 빠져 죽었는지 꼭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한 사람씩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 죽은 사람은 헤엄치고 놀던 동네 어린 애들부터 생전 보지도 못한 신원 미상의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면 그곳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 저수지가 있는 걸 알고 와서 빠졌는지 참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야 귀신이 불러대는 밤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못 보는 사이에 누가 와서 저수지물에 빠지지 않도록 되게 긴장해서 그 주위를 돌고 지켜보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막을 수가 없더랍니다. 예를 들어, 야,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잘 지켰다 싶으면 어디서 몇 년 전에 빠져 죽은 시체라도 꼭 떠오르곤 해서 흉한 꼴 보는 걸 면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귀신이 불러대서 잠도 제대로 못 잘 바엔 마을로 내려가서 제대로 잠을 푹 자고 그 다음날 낮에 기력을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저수지를 지켜야겠다 하고 생각을 바꿔 먹었다는 겁니다. 하도 물에 빠진 시체들을 많이 보고 또 건져내다 보니까 이 정신이 피폐해질 만도 한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김서방의 이야기를 할머니뿐만 아니라 동네 꼬맹이들은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지게만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아주 큰 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던 한 영감님의 첫 손주의 돌잔치였다고 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아들이 새색시를 맞이하자마자 아들을 순풍 낳았고 그 손주가 별 잔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돌을 맞으니 그 집 영감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거 마을 사람들한테 함께 베풀어야겠다 하고는 잔치를 여신 거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오랜만에 고기며 술이며 배불리 먹고 즐기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부모님을 따라 잔치집에 와서 애기도 보고 맛있는 떡과 전도 먹으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잔치마당 한 구석에 김서방이 앉아 마을 사람들과 같이 술을 먹고 있는 게 보이더랍니다. 왜 이 시간에 저수지는 안 지키고 여기 있지? 싶었답니다. 잔치한다고 고기에 떡에 술까지 싸서 저수지에 올려보낸 게 어제 저녁이었으니까 잔치 음식 먹으려고 내려오진 않았을 테고요. 그래서 왜 내려왔을까 하는 궁금증에 근처로 가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 어젯밤 귀신들이 김서방을 그렇게 불러대서 새벽녘에 내려와서 집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수지로 올라가기 전에 어제 음식 싸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작은 성의 표현이라도 하려고 그 잔치집에 잠깐 들렸는데 얼큰하게 취한 동네 어르신들께서 김서방 잠깐 앉아봐. 한잔하고 가. 이렇게 청했나 봅니다. 어차피 동네 사람들은 다 여기 모여 앉아 있는데 누가 빠져 죽겠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잔치는 무르익고 점심이 지나 한 서너 시쯤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집 며느리가 아기가 없어졌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답니다. 분명 방에 낮잠을 재워둔 아기가 포대기째로 사라졌다고요.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잔치흥이 다 깨져버렸고 곧바로 아기를 찾아 나섰답니다. 완전 난리가 난 채로요. 그런데 1시간을 넘게 찾아도 아기의 흔적조차 없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 엄마가 뭐가 생각이 난 건지 그 집 개를 막 부르더랍니다. 그 집에 좀 큰 진돗개가 있었는데 그 개도 같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거 필시 개가 물어갔나 보다 하면서 개의 흔적도 함께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조금 뒤 그 집 개가 뒤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더랍니다. 사람들은
걔한테 우르르 몰려가서 애기의 흔적을 찾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개의 앞다리가 물에 흠뻑 젖어 있더랍니다. 가슴털까지도요. 그 젖어 있는 물을 본 순간 사람들은 동시에 저수지를 떠올렸죠. 김서방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죄인이 된 것 같은 심경으로 울상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발빠른 장정들은 먼저 저수지로 뛰어 올라갔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 뒤를 우르르 따라갔대요. 저 멀리 저수지물이 푸르고 검은 빛을 잔잔히 내보이기 시작하자 그 한가운데 무언가 허옇고 동글동글한 게 둥둥 떠 있더랍니다. 가까이 가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게 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그 부잣집 아기였답니다. 얼굴을 물 아래로 향한 채 통통한 궁둥이와 동그란 뒤통수만 수면 위로 떠 있는데 하필이면 장대로 건질 수도 없을 만큼 한가운데 그렇게 떠 있더래요. 결국 통나무 몇 개를 대강 이어놓은 엉성한 뗏목을 타고 가서야 아기를 건져올 수가 있었답니다. 여태까지는 귀신들이 불러대던 밤이 지나고 사람이 빠져 죽으면 다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빠져 죽은 경우가 전부였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가 이곳까지 와서 일을 당한 걸 보고 사람들끼리 수군수군 말이 많았답니다. 귀신이 샘을 부린 것이다. 아니면 그 집에 원한이 있는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하는 등의 그런 얘기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부잣집 영감님이 개가 물어다 저수지에 던졌다. 이렇게 고함을 치시더니 한 걸음에 내려가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쌍한 개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무리 아기여도 그 개가 물고 가기엔 돌쟁이 아기는 컸습니다. 게다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던 아기의 몸에는 개 이빨 자국은 물론 작은 긁힘 자국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로 개가 물고 왔다면 산에 있는 낮은 나무나 돌뿌리 같은 거에 조금이라도 긁힌 자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기의 옷이나 포대기 같은 게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그 부잣집 영감님 말이 맞다며 그 개가 물어다 죽였으니까 그 요사스러운 거 잘 죽였다면서 그렇게 입을 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셨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영감님께서 전답을 다 팔아서 젊은 아들 내에 먼저 도시로 분가를 시키고 결국엔 집안 전체가 도시로 터전을 옮겼다고 합니다. 김서방, 김서방, 나왔어. 죽을 사람이랑. 제가 2003년도에 군대를 전역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이야기입니다. 전역을 하고 다음 학기까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쁨에 하루하루 친구들과 게임에 매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중국에서만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대했다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지만 말고 가을 학기 어학연수 신청해뒀으니까 중국으로 오라는 그런 명령 아닌 명령이었죠. 근데 저는 중국어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더욱이 중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버티냐, 내가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 난 공부하기 싫다, 막 이런 오만 핑계를 대가면서 그걸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 말을 도통 들을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누나에게 지금 당장 둘 다 여권 신청해라. 북경에서 일주일간 여행을 하다가 너는 돌아가고 떡보는
여기서 어학연수 해야 돼서 중국 기숙사에서 지낼 거다.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군대는 다녀왔지만 그래도 아직 철없는 애는 애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나와 함께 북경으로 떠났고 아버지께서는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분명 여행이었으면 흥분되고 기분 좋게 즐겼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여행 아닌 여행을 보내고 누나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S공업대학교로 아버지와 함께 왕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문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문자는 아니었지만 중국어에는 완전 까막눈이었죠. 대학 간부였던 왕 선생님은 여성분이셨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중국 대학교의 첫 느낌은 그야말로 낯설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뭐부터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어로 대화하시는 아버지와 왕 선생님을 번갈아 보다가 약 1시간 정도의 면담을 마치고 한국인 유학생이 있는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긴 했지만 층을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2인 1실로 이루어지는 기숙사 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당분간은 한국 유학생이 한 명 더 오기 전까지는 저 혼자서 방을 써야 된다고 하기에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낡아 보이는 방 안에는 벽걸이 에어컨과 라지에이터, 낡은 냉장고, 싱글 침대 2개, 화장실 겸 욕실이 있는 8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기에 기숙사 안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유학생들이 조선족과 한족이 운영하는 타운으로 놀러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방문을 열고 기숙사 이곳저곳을 바라보다가 거길 지나가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곤 제게 다가와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형 누나들은 환영한다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 15명이었고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어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날이 시작되었고 형과 누나들에게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수업 방식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저는 빠르게 적응을 해나갔고 어느덧 이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제법 유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저는 다른 유학생의 방에서 한 5-6명 정도 모여가지고 컵라면에 소주에 과자에 그렇게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원래부터 귀신이나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혹시 이 학교에도 귀신 이야기 같은 거 없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나들이 귀신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면서 같이 있던 형들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오히려 더 궁금해져가지고 저는 듣고 싶으니까 말 좀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러자 제 옆방에서 지내고 있는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랑 기숙사에 유명한 귀신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하고 증명된 귀신이 2명 있어. 첫 번째 귀신은 늦은 밤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서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정문 쪽을 바라보면 큰 나무가 한 그루 있거든. 가끔 그 앞에 서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어. 일단 멀리서 봐도 실루엣이 치마와 긴 머리였으니까 여자라고 할 수 있었지.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여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서 있던 게 아니고 공중에 반쯤 떠서 좌우로 흔들리는 거야. 실제로 그 나무에서 성적비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예전부터 한둘이 아니었다고 현지 학생들한테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옥상에서 투신한다는 얘기도 있어. 한 학생은 소문의 진상을 파헤친다고 하면서 그 흔들리는 여자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줄에 매달려 흔들리던 형체가 갑자기 바닥으로 엎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더니 그 상태로 꾸물꾸물거리면서 자신에게 기어오는 형상을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퍼지면서 지금까지 옥상문은 폐쇄되어 있어. 궁금하면 신 선생님께 물어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숙사 3층 화장실에 있는 귀신이야. 1층은 선생님들 전용 화장실, 2층은 화장실이 없고 3층은 중국 유학생 전용, 4층은 한국 유학생 전용 화장실이잖아. 근데 가끔 보면 저녁에 중국 여학생들이 4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 이유가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립스틱을 바르는 여자 귀신이 나오면서 저녁에는 아무도 사용을 안 해서야. 학교 시설이 낡아서 전기가 자주 끊기는 건 너도 알 거야. 그래서 방마다 기름 램프가 있는 거거든? 하루는 한 중국 여학생이 전기가 나가 무서워서 화장실에 안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램프를 들고 새벽에 화장실을 갔대. 그리곤 램프를 들고 화장실 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물이 틀어져 흐르는 소리가 들려 다행이다, 사람이 있네 하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대.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마음이 들어 서둘러 볼일을 보고 나가려는데 나가는 문 옆 거울에 어떤 여자가 립스틱을 바르며 서 있었다는 거야. 생각해봐. 어떤 정신 온전한 여자가 불 꺼진 화장실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그 새벽에 서 있겠냐고. 그 여학생은 램프를 높이 들고 그 여자 뒤로 빠르게 지나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순간 보고야 말았던 거야. 립스틱을 바르고 서 있던 여자는 이목구비가 없었고 자신의 얼굴에 검은색 무언가로 계속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대. 그래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복도 바닥에 램프 깨지는 소리에 기숙사가 발칵 뒤집혀졌잖아. 그래서 야간에 사용금지라고 화장실 문에 써붙였고 부적도 붙어 있어.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가봐. 근데 남자 화장실이라고 방심해선 안 돼. 실제로 귀신을 본 건 아닌데 이상한 일을 겪을 때가 좀 있대.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섭다며 각자 방으로 돌아갔고 그때까지도 저는 방을 혼자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방에 돌아갔을 땐 유독 더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야외에서 하는 체육 수업 시간 중에 쉬는 시간이라 저는 소변이 급해져서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1층은 일반 학생들은 사용할 수 없기에 4층까지 올라가야만 했는데 소변이 급하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해서 그냥 3층에 있는 중국 유학생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저희 한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청소당번이 따로 있어서 늘 청결을 유지했지만 여기 중국 학생들 화장실은 당번이 따로 없는 건지 청소가 정말 엉망이라 소변기가 더러워서 저는 대변기 칸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물이 틀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새 누가 들어왔나? 생각을 하고 볼일을 다 본 저는 뒤를 돌았는데 문 건너편으로 사람의 정수리가 보이더라고요. 화장실 문이 낮기 때문에 누가 서 있으면 밖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뭐지? 왜 내 앞에 있는 거야? 하며 혼잣말을 했죠. 문을 열려면 밖으로 열어야 해서 밖에 누가 서 있으면 문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노크를 똑똑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며시 열었는데 세면대에 물은 계속 틀어져 있는데 정수리가 보였던 사람은 온데간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뭔가 눈치를 채고 뛰어나가면 제 뒷덜미를 뭔가 딱 잡을 것 같아서 그냥 앞만 보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세면대에 틀어진 물을 잠궜어요. 그리고 이제 세 발짝만 더 가면 출입문 문고리를 돌릴 수가 있었는데 그 짧은 거리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던지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손을 뻗어서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제 뒤에서 선명하게 여성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你看不到吗? 니칸 부다오마? 이 말을 직역하면 안 보여? 라는 뜻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막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화장실을 기다시피 빠져나왔고 다시 수업 현장으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걸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말에 시계를 보니 쉬는 시간 10분을 넘어 20분이 지나서 제가 도착한 거더라고요. 분명 제가 느끼기에 단 몇 분이라고 여겼는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화장실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귀신 때문에 거울을 없앴던 걸까요? 그렇게 전 어학연수를 마치는 반학기 동안 3층에는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알람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월요일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산책 갈까? 까?